17. 불멸. 일본군 병사들은 팔로군을 악귀라고 불렀다. 대공세를 만나면 흩어져 숨고 가만히 있으면 집요하게 괴롭히고 후퇴하면 벌떼처럼 몰려가 맹타하는 팔로군의 유격 전술은 일본군을 미치게 만들었다. 천황의 군대라며 스스로 황군이라고 부르던 자부심은 사라지고 병사들은 밤마다 울려 퍼지는 팔로군의 공격 나팔 소리에 수면 부족과 신경 쇠약에 빠져들었다. 일본군은 결정적인 패배를 향해서 끊임없이 작은 매를 얻어맞은 권투선수와도 같았다. 일본군을 포위한 더 무서운 적은 증오심이었다. 일본군은 중국 어디서나 중국인들의 저주에 찬 시선과 비협조에 부딪혀야 했다. 미움을 받는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정신은 병들기 마련이었다. 반면에 침략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팔로군은 어느 마을에 가나 환영을 받았다. 지나는 마을마다 자원하는 젊은이들이 줄을 이었고 끓인 물과 수수떡이며 삶은 옥수수를 들고 나오는 아녀자들로 행진을 멈추어야 했다. 일본군은 팔로군을 도와준 마을들을 불사르고 주민을 학살해 협조를 막으려 했다. 일본군 대본영은 41년 초부터 수만 병력을 동원해 팔로군과 조선 의용군의 근거지인 태양산맥을 몇 차례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반가옥 마을 등 곳곳에서 주민을 학살했다. 그러나 중국인은 더는 일본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마다 팔로군의 지원을 받는 복수단이 세워져 밤마다 일본군을 괴롭혔다. 망망대해 같은 대륙에서 항일 유격전에 늪에 빠진 일본군은 수성작전에 들어갔다. 군인 대신 국민당 부총재였던 왕정희를 내세워 유화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일본에 협조한 지주나 한간들은 언제 복수단의 기습을 받을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조선에서의 식량 징발이 한계에 이르자 일본은 북경과 천진 주변에 대규모 농장들을 세워 군용 식량의 보급처로 삼고 있었다. 백각장 농장, 롯데 농장, 창내 농장마다 수천 명의 조선인 이민자들이 고용되어 일했다. 그러나 대농장들은 거꾸로 조선 의용군의 활동 기지로 발전해 갔다. 적의 후방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견지대라 불리던 조선 의용군 일지대는 대농장들을 활동 목표로 삼았다. 농장마다 무기를 든 경비대가 지키는 데다 비상이 걸리면 곧바로 인근에 일본군이 트럭으로 몰려들었지만 대다수의 조선인 농부들은 조선 의용군 지지자였다. 농장마다 비밀 공작원으로 조직된 농부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팔로군에게 습격당한 것처럼 가장에 식량과 우마들을 빼돌렸고 농장을 탈출해서는 의용군에 자원 입대했다. 대농장들은 의용군에게 인력과 식량, 때로는 무기까지 제공하는 훌륭한 보급 창고가 되었다. 정치위원으로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김명신은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다. 전성 공작대든 적구 공작대든 성견지대든 광해로 달려나가고 싶었다. 나날이 쇠약해지는 일본군의 숨통을 끊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팔로군 사령부는 조선 의용군의 전투 투입을 억제하고 있었다. 김명시에게도 군종학교 교관 일만 맡겼다. 팔로군과 의용군은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 1943년 봄부터 자력갱생의 구호를 내세워 직접 농사를 지었다. 농민들의 경작지는 건드리지 않았다. 협곡의 절벽 중턱에 버려진 황무지를 개간해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었다. 절벽의 돌이 풍화되어 쌓인 한두 뼘 두께의 흙은 영양분도 없고 너무 건조해 계곡에서 물을 길어다 붓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았다. 남자들이 한 곳에 총을 세워놓고 반일을 하고 있으면 여자 대원들은 밥을 지어 날랐다. 함께 점심을 먹고 나서는 여자들도 반일을 덮거나 주변 절벽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캤다. 백각장 농장이나 롯데 농장 같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대농장에서 농사를 짓다가 무장투쟁을 하겠다고 온 대원들은 여기까지 와서 또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무정은 누차 설득해야만 했다. 김무정. 피가 끓는 젊은 대원들이 총싸움 대신 농사나 짓고 있으려니 얼마나 갑갑할까.
나도 충분히 심정을 이해하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날 전쟁이 아니오. 또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백성의 재산과 인명을 수탈한다면 외놈들이나 국민당, 군벌, 비적들과 하등 다를 게 없지 않소. 우리가 먹을 양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팔로군도 인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족하지 않는 대원들에게 그는 강력하게 말했다. 농사도 전쟁의 일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외놈들이 몇 번이나 대병력을 동원해 태양상 기지를 공격해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이요. 이곳 근거지를 토대로 우리의 용맹한 전사들이 놈들의 고지를 때려 부수고 적후 공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요. 이곳이 무너져버리면 전선도 무너집니다. 아시겠소? 무조건 감자 하나 심는 것이 조선 백성 한 명을 구하는 길이요. 미나리 한 뿌리 캐는 것이 조선 백성 한 명을 구하는 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러다 보니 태양상 골짜기에는 때 아닌 미나리 타령이 유행하게 되었다. 여성 부장에 임명되어 여자 대원들에게 대원들을 데리고 바위 틈에 돌미나리를 캐러 다니던 이와림이 전래미녀 도라지 타령에 도라지 대신 미나리를 넣은 노래였다. 이와림은 후렴으로 공산당과 모택동 주석의 영도 아래 굳게 단결해 외놈 제국주의 때려 부수자라는 가사를 붙였다. 여자 대원들이 산비탈에서 나무를 캐며 낭랑한 음성으로 미나리 타령을 합창하면 남자 대원들은 괭이질을 하면서도 흘끔흘끔 흐뭇한 눈길을 던지며 따라 불렀다. 일본군의 7월 공세가 시작되던 날도 그랬다. 아침부터 멀리서 은은히 대포 소리가 들려왔으나 포성에 익숙한 대원들은 하던 일을 계속했다. 군정학교에서 조선공산당사를 가르던 김명씨도 별 걱정 없이 수업을 계속했다. 학교래야 대원들이 직접 손으로 지은 한 칸짜리 교실이 전부였다. 넓지 않은 공간에는 신참대원들이 총을 벽에 기대 놓은 채 걸상이랄 것도 없는 납작한 나무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들었다. 나무 의자는 목공 기술이 있는 대원이 장마 때 떠내려가는 통나무들을 건져서 만든 것으로 작지만 제법 튼튼했다. 조선공산당의 노선과 역사를 가르치는 시간이었다. 대원들 중에는 자칭 공산주의자로서 꽤나 오래 항일 투쟁을 했다면서도 조선공산당의 강령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았다. 여러분은 장차 조선이 해방되면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씨의 질문에 청년대원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다. 공부나 농사 일에 대단히 모범적이어서 칭찬받는 대원이었다. 소비에트 연방과 같은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에게 되물었다. 소련식 제도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우선 모든 토지와 공장을 국유화하고 식량을 비롯한 생활 필수품은 모든 인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학비는 대학교까지 전액 무료이고 병원비도 일체 개인 부담 없이 국가가 책임지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다. 김명씨는 더 물어보았다. 정치 구조는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정당과 정부 같은 기구들은 어떻게 구성해야 옳습니까? 정당은 공산당 하나만 허용해야 합니다. 부르주아 사상이 인민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다. 김명씨가 물었다. 여기 앉은 대부분의 대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지요? 네. 김명씨는 손가락을 저어 보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크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도는 사회주의를 위한 경제적 문화적 토대가 충분히 발달한 소련 같은 나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선과 중국처럼 반봉건적인 나라는 혁명이 성공한다 해도 곧바로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단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변했다. 특히 조선처럼 완전한 식민지였던 나라는 아직 사회주의를 알 만한 충분한 물적 토대가 없기 때문에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대폭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닌 다당제 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양반과 상민, 남존 여비 같은 신분제도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되기 위해 문화적인 각성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몇 사람이 손을 들었다. 대원 하나를 지목하자 그는 불평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지난번 편집법 시간에 최창익 동무는 김명시 동무와 다르게 말했습니다. 혁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단계로는 혁명의 배신자들이 내세우는 핑계거리라고 말입니다. 조선은 해방되자마자 프롤레타리아트 권력을 세워서 모든 자본가를 타도하고 곧바로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언제나 최창익이 문제였다. 김명신은 감정을 억제하며 되물었다. 여러분, 최창익 동무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만일 최 동무의 말대로 스탈린 동지가 혁명의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최 동무 말대로라면 스탈린 동지가 혁명의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조선과 중국의 혁명 단계를 규정한 것은 다름 아닌 스탈린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는 좌경적이고 맹동적인 발언은 우리 혁명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대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눈치를 보았다. 김명신은 단호히 말했다. 나는 20년 전 꼬민테른의 지도 아래 만들어진 조선공산당의 창립 당원입니다. 난 언제나 그 사실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방된 조선이 공산당 일당 독재와 즉각적인 사회주의 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더욱 머나먼 이상입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밑받침되지 않는데 당장 공산주의를 실현하자고 한다면 공산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멀고 지루할지라도 자본가 놈들이 밉더라도 혁명으로 가는 올바른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해방조선은 산업 생산력을 높이는 한편으로 인민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설득하고 교양하는 인민민주주의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사회주의로 이행될 것입니다. 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기나긴 사회주의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공산주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이지만 그것이 지금의 목표는 아닙니다. 지금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머나먼 미래의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충분히 납득한 표정은 아니었다. 김명신은 수십 개의 조선공산당 강령을 적어놓은 공책을 펼쳤다. 조선공산당은 조선 역사 4000년 이래 최초로 모든 인간의 완전한 평등을 주장한 정당입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인민봉기가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인간 평등을 주장한 세력은 조선공산당이 최초입니다. 비록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낳은 최선의 길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오늘은 그 강령을 보도록 합시다. 갑자기 마을의 종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공습경보였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중단합니다. 각자 총을 챙기도록 해요. 김명시의 말에 대원들이 서둘러 총을 챙기는데 천진에서 젊은 대원이 볼멘 소리를 했다. 교관님, 우리는 언제 선제 공격을 해봅니까? 적정만 터지면 달아나기 바쁘니 향당포 전투처럼 한바탕 놈들을 족치면 안 됩니까? 김명시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대원이 핀잔을 주었다. 야, 군사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 적이 강할 때는 피하고 적이 약점을 드러냈을 때 공격하는 게 유격전술의 기본이야. 적이 압도적인 전력 앞에 왜 아까운 혁명전사들의 목숨을 갖다 바치나? 또 다른 대원도 말했다. 너 총알 있어? 총알이 있어야 쏘아 죽이든 말든 하지. 투덜댔던 대원은 자기 탄띠를 두드려보며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총알이 왜 없어? 여기 많잖아. 대원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의 탄띠에 꽂힌 것은 탄알이 아니라 수강을 잘라 만든 가짜 총알이었다. 다른 대원들의 탄띠에도 수강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일본군에게 노획한 무기로 버티는 팔로군이 일본군만큼 풍부한 탄알을 가질 수는 없었다. 며칠 전에 대원 한 사람당 5발씩 배급받은 게 전부였다. 신입대원과 독립동맹 사람은 빈총조차 쏘지 못하니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공격에 동원된 일본군은 관동군 제36사단과 26사단 일부의 제3 독립혼성여단이 합친 3만 병력이었다. 매번 그랬듯이 그들의 목표는 태양산의 팔로군 전선사령부를 일거에 섬멸하는 것이었다. 일본군은 몇 갈래로 나뉘어 조선사령부를 포위해 들어오고 있었다. 팔로군 전투부대가 시간을 끄는 사이 사령부 인원은 전원 철수 준비를 들어갔다. 조선 우영군에서 후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전선 사령부의 비무장 인원들은 이미 철수에 나서고 있었다.
조선의용군 대열은 150여 명이었는데 총알이 있든 없든 무기를 가진 대원은 100명 남짓이었다. 나머지는 총알이 없는 대원들과 김두봉 주석 등 독립동맹 간부며 그 가족들이었다. 상황이 긴박한 대규모 전투 때면 김무정은 꼭 팽덕회 사령관과 함께 전투부대를 지휘했다. 이날도 김무정은 말을 타고 사령부로 달려가고 조선의용군 대원은 박효삼 지대장이 이끌었다. 박효삼. 팔로군 본부대는 정치부 강사들, 위생부의 의료진, 방송사업단, 문화공작단, 노신예술학교 배우들 같은 비전투요원들이었다. 대부분 비무장인데다 총을 들었다 해도 전투력이 약했다. 게다가 수많은 서류와 인쇄장비, 식기구며 이불 같은 살림살이까지 등에 지거나 당나귀에 실어 줄을 세우니 긴 피난민 대열 같았다. 전선 사령관 팽덕회가 직접 후퇴 대열을 이끌었다. 동쪽 방향이 비교적 약하다고 판단한 그는 김무정과 함께 전투부대를 이끌고 앞서 나가면서 비무장 대원은 멀찍이 뒤따라오게 했다. 각별히 조선의용군을 아끼는 팽덕회는 조선의용군은 전투병이라도 전선사령부 직할경위대와 함께 맨 후미에 배치했다. 쿵 쿠공쿵 포성과 총성은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선봉대가 개척한 길을 따라 계곡을 빠져나가 청장하를 건너 마전을 지나는 사이 밤이 되었지만 포성은 그치지 않았다. 행군은 어둠 속에서도 계속되었다. 어쩌다 도랑물을 만나면 깨끗한지 더러운지 가릴 것 없이 우선 입맛이라도 다셔볼까. 사령관부터 말단대원까지 출발 때부터 밥 한 술, 빵 한 조각 입에 넣어보지 못한 채 밤새워 걷고 또 걸어야 했다. 적의 대병력과 조우한 것은 다음날 정오경이었다. 선봉대가 꽤 넓은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였다. 일본군 3,000명의 기습 공격으로 골짜기는 순식간에 자욱한 포용과 화염에 쌓였다. 요란한 기관총 소리와 함께 사방에 박격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2대의 비행기가 폭탄을 투하하고 급강하면서 기총 수사를 해놨다. 우박처럼 쏟아져 내린 기총탄은 무섭게 내리꽂히며 먼지를 일으키고 바위에 맞아 불꽃을 튕겼다. 정면에서 날아온 탄알들은 쌩쌩 소리를 내며 귓가를 스쳐갔다. 팔로군도 박격포와 기관총을 쏘며 맞섰으나 화력에서 비교가 될 수 없었다. 대원은 큰 혼란에 빠졌다. 팽덕회와 김무정은 누렇게 밀려오는 일본군을 박격포와 소총으로 저지하며 조선의용군 쪽으로 후퇴했다. 비무장 대우가 위험한 상황이었다. 후비의 경위대를 이끌던 이는 전선사령부 정치주임 라서경이었다. 박효섬 지대장과 김명시라는 라서경에게 달려갔다. 우리도 팔로군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조선의용군을 전투에 배치해 주십시오. 김명시도 총포 소리에 묻힐까 싶어 소리쳐 말했다. 경위대가 무너지면 의용군도 죽습니다. 같이 싸워야 합니다. 한족치고는 드물게 체격이 우람한 라서경은 두 조선인을 번갈아 내려다보더니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로 앞 둔덕으로 뛰쳐 올라가 외쳤다. 동지들, 우리는 생사를 같이 해야 합니다. 팔로군 경위대는 서쪽으로 가서 적을 물리치고 조선의용군 전투요원들은 동쪽으로 가서 적을 막아 싸우시오. 그 사이 비무장 요원들은 북쪽 산을 타고 넘어가시오. 라서경의 명령이 떨어지자 박효삼과 김명시가 이끄는 100여 명의 조선의용군은 일제히 동쪽으로 라서경이 이끄는 경위대는 서쪽으로 달려 올라갔다. 그 사이 비전투요원들은 북쪽 산등성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산이라지만 조선에서는 구경도 하기 어려운 나무 한 폭이 없는 급경사였다. 노새도 힘겨워하는 길을 등짐을 지거나 머리에 짐을 인 채 기다시피 해서 올라야만 했다. 보병들보다 먼저 날아온 적기가 민둥산을 기어오르는 수백 명의 행렬을 목표로 삼았다. 2대의 프로펠러 전투기가 급강하면서 기총수사를 해갔다. 짐을 잔뜩 진 노새와 말들이 총에 맞아 굴러떨어지고 사람들도 곳곳에서 쓰러져 갔다. 동쪽 고지에 엎드린 조선의용군 전투요원들은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당장 눈알에 몰려오는 적들이 문제였다. 의용군이 가진 중화기라고는 경기관총 한 대뿐이었다. 박효삼이 고야 묻혔다. 동무들 총탄 하나 적 한 놈이요. 마구 쏘지 말고 반드시 명중시키기요. 움직이는 표적은 수십 미터 거리에도 마치기가 힘들었다. 적을 몇 명 죽인다 해도 곧바로 백병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다. 고지전이라면 이미 패배한 거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의용군의 목표는 비무장대오가 북쪽 상등성인을 타고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만 적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일본군 선두가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다가왔을 때 조준 사격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의 탄알이 소낙비처럼 날아온다면 이쪽에서 날아가는 총탄은 피 그친 처마에서 간간히 떨어지는 낙수방울 같았다. 아무리 숨을 고르고 잘 조준해도 총알은 신기하게 사람을 비껴갔다. 김명시 역시 한 명도 맞히지 못한 채 5발을 다 써버리고 말았다. 공포는 쫓기는 자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팔로곤의 화력이 형편없음에도 일본군 병사들은 겁을 집어먹고 납작하게 엎드리거나 나무 뒤에 숨은 채 쉽사리 전진해오지 못했다. 대신 박격포와 기관총탄이 날아왔다. 일본군 숫자는 점점 늘어났다. 단지 고지를 차지하고 있을 뿐 시간을 끌수록 불리했다. 의용군은 비무장대오가 북쪽 상등성이를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재빨리 퇴각했다. 일단 살아났지만 전투가 끝난 건 아니었다. 일본군의 대공세는 일주일 넘게 계속되었고 조선 의용군과 팔로군 본부대는 굶주림에 시달리며 한 시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한 채 태양산맥 일대를 떠돌아다녀야 했다. 비좁은 조선 땅이었다면 벌써 끝장이 났을 테지만 후퇴할 힘만 있다면 끝도 없이 달아날 수 있는 곳이 중국이었다. 일본군은 결국 제풀에 지쳐 물러졌다. 청장하를 건넌 마전진의 주둔지로 돌아갈 때는 마치 고향에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8명의 대원이 함께 가지 못했다. 그보다 많은 숫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소독약이나 항생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몇 명이 더 죽은 것이었다. 팔로군의 희생에 비하면 약소했으나 의용군에게는 큰 손실이었다. 시신은 본인이 쓰러진 들과 산에 묻혔다. 묻어줄 수만 있어도 다행이었다. 포탄에 희생되어 수습조차 안 되는 전사자도 여럿이었다. 마전진의 공회당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식에는 시신 대신 추모걸이 담긴 하얀 천이 드리워졌다. 그대들의 희생은 중화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세계 피압방 민족의 해방을 위함이었다. 추모곡으로는 윤세주가 전사한 호가장 전투 때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간 김학철이 작사한 조선의용군 추도가를 불렀다. 김학철은 이 무렵 일본 형무소에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대수술로 풀구가 되어 있었으나 이 소식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나운 비바람이 치는 길가에 다 못 가고 쓰러진 너의 뜻을 이어서 이룰 것을 맹세하노니 진리의 그늘 밑에 길이길이 잠들어라. 불멸의 영영. 전선사령부 보위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귀환한 김무정이 추도사랬다. 이번 전투에서 우리는 또 고귀한 동지를 여럿 이뤘어.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오.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피해 대가를 외놈들에게 받아낼 것이오. 그러기 위해서는 화북에서 유랑하고 있는 조선 청년들을 더 많이 불러들여야 하오. 동북, 화중, 화남에서 방황하는 조선 청년들을 모두 불러들여야 하오. 그러자면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팔로군과 함께 싸워야 하오. 중국 임무는 꼭 중국 땅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쫓아낼 것이며 우리는 중국 혁명을 통해 역량을 반드시 키워 조선을 해방시킬 것이오. 그것만이 오늘 그리고 그 이전에 희생된 수많은 동지들을 진정으로 기리는 길이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눈물이 잦아진 이화림이 목 놓아오는 것을 보며 김명시도 눈물을 훔쳤다. 김무정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조선의용군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우리 조선의용군은 단순한 군사조직이 아니오. 하나의 대학이오. 앞으로 조선을 일본 침략자들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민주공화국을 건립하자면 우리에게 혁명적 사상과 군사기술이 필요하오. 인류에게 자유와 민주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 조선의용군은 바로 그것을 배우는 혁명의 학교인 거요. 우리는 이 혁명대학에서 혁명이론을 배우고 군사이론과 군사기술을 익혀 정차 해방된 조선을 이끌어가야 하오. 이제 해방의 날이 멀지 않았어. 그 날이 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싸웁시다. 추모식이 끝난 뒤에는 소박한 음식상이 마련되었다. 의용군 주둔지를 지나간 일본군은 의용군이 농사 지어놓은 오이며 고추 같은 채소를 따갔지만 밭을 망쳐놓진 않았다.
팔로군에서 제공한 양고기와 야채볶음만으로 상을 차리는데 팽덕해 불가니 붉은 종이로 밀봉된 술 항아리를 가져왔다. 조선 동지들 홍고랑입니다. 슬픔을 몰아내는 데는 술이 최고입니다. 팽덕해 장군께서 오늘 특별히 금주령을 해소했으니 한 잔씩 나눠 마십시다. 붉은 고량주가 우울한 분위기를 풀어주었다. 한 사람 앞에 한두 모금만 안 되는 양이지만 빈속에 들어간 향기로운 독주가 금방 취기를 돌게 했다. 여성 대원들이 일어나 구성진 노래로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악보도 없이 입에서 입으로 작곡하고 작사한 그리운 조선이었다. 김명씨도 함께 불렀다. 조선 땅에 탯줄을 묻었건만 말리 이역 중국 땅에서 자라났네. 이역 노두에서 유랑하는 결애들의 처량한 모습, 나라 잃은 가슴 찢는 서름이요. 가슴을 찢어낸 듯한 비감한 가사에 여기저기서 울적했다. 경성을 떠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 지 18년째 되던 애였다. 19 소녀가 이제 37 안하게 되었다. 그 기나긴 시간 따뜻한 남쪽 바다 마산을 놔두고 왜 이 황량한 대륙을 유랑해야 했는지, 조선들이 4,000년이나 살아온 조국 땅을 놔두고 왜 망명살이를 해야 했는지 생각할수록 분하고 슬펐다. 조선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침략자 편에부터 허위호식하고 사는 자들도 알까? 해방된 조국에서 태어날 후손들은 이 비참한 시대를 느낄 수 있을까? 김명씨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눈을 감은 채 노래하며 생각했다. 이 원수를 똑똑히 기억하리라. 만리 타양 황무지에 흘린 동지들의 붉은 피를 잊지 않으리라. 뜨거운 피의 대가를 꼭 받아내리라. 반드시 원수를 갚아 적의 피로 물든 깃발을 해방된 조국의 깃발로 사용하리라. 항전의 나날은 험난했다. 44년 10월부터 태양산의 조선의용군과 독립동맹 주력이 중국 공산당이 운구한 연안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많은 대원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다. 항전하는 조선인들을 연안으로 불러들인 것은 중국 공산당 모택동과 팔로군 총사령관 주덕이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조선의용군을 보호하라는 각별한 지시를 거듭해왔다. 세계대전의 전황이 연합군의 승리로 확고해지자 조선의용군을 더는 전선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연안행에 나선 대원은 독립동맹 관계자와 가족 등 비전투 요원을 포함해 300여 명이었다. 일부는 태양산에 남았다. 나날이 늘어나는 의용대 입도자들을 조직해 연안으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화북의 대농장과 북경, 천진의 적구공작대 대원들은 초모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일본이 조선 청년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는 징병제를 실시한 뒤로 적의 군복을 입고 죽느니 차라리 적과 싸우다가 죽겠다며 의용군에 입대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북경의 북평 상업학교에서만 80명의 조선 학생이 자원 입대했고 백각장 등 여러 농장에서 100명이 넘게 들어왔다. 이들 중 일부는 별도로 연안에 합류했으나 대다수는 해방되는 날까지 태양산 아니면 현지에서 적구공작대 지도 아래 항일전을 벌였다. 연안행에 오른 대원들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적진을 돌파해야 했다. 김명씨는 44년 1월에 출발한 100여 명이 이끌었다. 대다수는 비무장 요원이었고 출발할 때 받은 총알은 다 떨어진 형편이었다. 팔로군 대원들이 앞뒤로 호위를 해주긴 했지만 총알 하나 없는 비무장 상태에서 직선거리로도 1000km가 넘는 훨씬 넘는 적진을 관통하는 일은 무모하기까지 했다. 일본군의 감시탑과 기관총을 피해 수없이 많은 위험한 고비들을 넘어 연안에 도착한 것은 44년 4월 7일 꼬박 석 달 동안의 행군이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수천 리를 걸어온 대원들의 몰골은 거지나 다름없이 흉했지만 멀리 보탑이 보이자 다들 순식간에 되살아나 만세를 불렀다. 법탑산이 보인다. 연안이다. 만세. 조선의용군 만세. 내륙은 천하로 불타고 있었지만 서북쪽 끝 작은 마을 연안의 봄은 평화롭기만 했다. 파종기를 맞은 주민들은 산마루와 산중턱에서 부지런히 땅을 갈고 있었다. 새로 자라난 연녹색 풀밭에서 말과 양들이 풀을 뜯는 모습은 한가로웠다. 연안은 대원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상징하는 듯했다. 연안. 조선의용군과 독립동맹은 연안 시가지에서 4km쯤 떨어진 리가평 산골짜기를 주둔지로 배정받았다. 지상에 지어진 건물이라고는
두어 달 전에 도착한 신입대원들을 가르치는 조선혁명군정학교 건물과 농가 두 채뿐이었다. 무종을 비롯해 먼저 도착한 대원들은 사너리의 토굴에서 살고 있었다. 연하는 토질이 딱딱해 곡괭이로 찍어봐야 고작 한 주먹 정도 떨어져 나갔다. 대신 쉽게 무너지진 않았다. 공산당이 약진하다 보니 연안 시가지 주변의 산등성이에도 무수히 많은 토굴이 만들어져 있었다. 의영군 대오도 도착하자마자 절벽을 파서 토굴을 만들어야 했다. 10명이 하나를 맡아 파내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입구에 문과 창문을 달고 널빤지를 침상으로 삼아 양탄자를 깔아 놓으니 훌륭한 집이 되었다. 김명신은 라가평의 군정학교에서도 정치학과 교관을 맡았다. 군종학교의 수업은 군사학과 정치학으로 나뉘어 있었다. 군사학은 전술 전략 등 군사이론 과목과 사격 등을 실습 과목으로 이루어졌고 정치학 과목은 조선 역사, 조선 사회주의 운동사, 계급과 계급투쟁, 국가와 혁명,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 등이었다. 과목도 많고 학생도 200명으로 늘어나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1945년 8월 15일 밤이었다. 김명신은 나가평의 한 토굴에서 여자들과 생활하고 있었다. 다들 낮 동안 생산노동에 동원되어 반일을 안 뒤라 고나게 잠들어 있을 때였다. 빨리 일어나시오. 외놈들이 항복을 했어. 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귀에 익은 남자 대원의 고함이 들렸을 때 김명신은 꾸미려니 했다. 일주일 전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한 뒤로 전쟁이 곧 끝나리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빨리 종전될 줄은 몰랐다. 이건 꿈이야. 꿈이 분명해. 더 자자. 눈도 뜨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데 옆 토굴에서 살던 이화림이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다. 명시야. 김명시 어디 갔니? 어서들 일어나. 우리가 이겼어. 전쟁이 끝났다고. 31분